초창기에 여기가 뭐 모아타운 된다, 신통기획이 된다, 역세권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그건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만들어내는 방법도 결국은 여러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합원들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인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한 채 받는 소비자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근데 이제 뭐 어느 지역이 모아타운도 될 수도 있고 뭐 신통기획, 뭐 역세권 재개발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걸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누군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뭐 이게 진행될 수 없는 거죠. 결국 만들어낸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누군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그 조합원들이 다 각자 주인인 거죠. 그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일반적인 뭐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물건이 좋아요, 나빠요 라는 판단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뭉쳐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쭉쭉 해 나갈 건데 그러기에 앞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는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합원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가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번부터는 첫 번째 시간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할 것인지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 뭐 부동산 다 마찬가지인데 다들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시세차익. 그래서 지금 뭐 5억에 사면 나중에 뭐 10억 되면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자양동 투자했던 분들도 다 저한테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뭐 2억에 샀는데 그게 뭐 지금 10억 되면 8억 벌었네 뭐 이런 건데 그 돈도 크죠. 크지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쪽 개발이익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근데 시세 차익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것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개발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쪽 부분 시세 차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을 가야 되는데 이 개발을 가기 위한 누군가의 이익이 있어야 또 그것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 개발 이익을 볼 건지.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욕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욕심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상대방이 그 욕심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여기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거기가 욕심이 안 생기는 현장이면 그냥 초반에 빌라 팔아먹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빌라 산 사람들은 언제 개발돼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 시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개발이 안 돼 버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시세 차익은 결국은 뭐 남들이 모르는 지역, 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뭐 자양동,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성수동 들어갈 때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갔잖아요. 뭐 이럴 때 들어가서 돈 버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뭐 NPL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그런 법령의 좀 미비 같은 것들이 우리의 돈벌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름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들이 모두 알게 되더라고요. 이 인터넷의 큰 힘에 의해서. 그리고 남들도 다 아는 지역이 돼버리고 그리고 정책적 오류는 거꾸로 또 역작용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법률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주로 법령을 검토하거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시장이 돼서 시대 차익만 놓고 본다는 투자는 제가 보기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관점은 결국은 뭐냐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거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 이익이 생기는 좀 이유를 보면 결국은 사업성이죠.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고 분양 물량이니까 용적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는 거는 지난 수업 때 했죠. 예, 이제 어떻게 이 사업장이 좋은 사업장이다, 나쁜 사업장이다를 볼 때 용적률이 몇 프로고 조합원 수가 몇 명이고 몇 평을 몇 개를 짓고 그 사업성이 좋아서 시공사가 이렇게 불렀을 때 시공사가
나 이 사업장 한번 해볼게. 뭐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건 결국은 전문성이죠. 제 수업의 목표가 이쪽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좋은 점이 있죠. 예, 당연히 좋은 점이 있으니까 분양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분양은 신축 빌라 분양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일반 분양,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좋은 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정책적 오류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근의 시세가 만약에 뭐 20억이면 사전에 분양하는 우리나라의 주택법 분양 시스템에 의해서 분양가를 자꾸 낮추라고 종용하고 있잖아요. 법령의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동탄에 말도 안 되는 분양도 있었던 게, 그게 주택법이 계속 바뀌면서의 그 분양가를 높게 못 잡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진 건데, 결국 분양도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행자들은 사실 이 분양을 받아주는 사람이 고맙죠. 근데 결국은 분양을 받아주는 분들도 어떤 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물건을 조합원이 돼서 먼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손해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는 손해는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그죠? 결국은 조합원이거든요. 네, 결국은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엠빵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관점에 접근해 보면, 분양가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가가 어떤 구조적이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낮아지면, 그러면은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게 돼 있고, 그런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과 이익 환수 뭐 이런 것들.